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분명 싫다고 말했는데 다음 날이면 같은 부탁이 또 들어옵니다.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도 며칠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성격이 착한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압니다. 이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당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답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성격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보내는 작은 신호들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괜찮아, 더 해도 돼라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거절해도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왜 계속 만만하게 보였는지 정확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에 앞서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관계가 건강하게 변화되실 것입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아도 떠나지 못하는 습관이 만드는 신호. 경기도 분당에 사는 김순자 씨, 올해 67세입니다. 교회 소모임에서 매주 다과 준비를 맡아왔습니다. 처음엔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순자 씨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순자 언니가 손재주가 좋아서 순자 언니 떡이 제일 맛있어라며 당연하게 여깁니다. 김순자 씨는 속으로 서운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도 떡을 싸서 갔습니다. 안 가면 모임이 어색해질까봐,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떡을 샀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상처를 받아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 정도는 괜찮구나. 불만이 있어도 계속 올 거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없이 동의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한 당신의 불편함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서운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 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판단합니다. 괜찮으니까 계속 오는 거겠지. 이게 상대방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참석은 동의의 신호로 읽힙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더 떠나기 어려워집니다.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다 해놓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배은망덕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당신을 묶어둡니다. 그래서 더 오래 참게 되고 더 깊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주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은 거절이면서 동시에 정중함을 유지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개인 사정이 좀 있습니다 라고만 답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문장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분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빠질 거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도 모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만 매번 혼자 준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걸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킨다고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허락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존중은 당신이 당신의 한계를 말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김순자 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신호를 바꾸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번만 자리를 비워도 관계의 균형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뎌내야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계속 참으면 상대방은 계속 모릅니다. 두 번째, 말로는 거절하지만 행동이 다시 허락하는 순간. 대구에 사는 이철수 씨, 71세입니다. 아파트 노인정에서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달 전 노인정 청소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철수 씨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절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청소 당번이 안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국 걸레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반장인데 이러면 안 되지 싶었던 겁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이번만 도와주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청소 부탁은 계속 이철수 씨에게만 왔습니다. 철수 형이 해주면 깨끗하게 잘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며 당연하게 부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 다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행동을 믿습니다. 안 된다고 말했지만 결국 해줬다면 상대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해줘. 다음에도 부탁하면 돼. 거절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까지 일치해야 비로소 거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거절하고도 결국 해주게 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안한 마음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다들 바쁜데 나만 빠지면 민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책임감입니다. 내가 반장인데 내가 나서야지. 이런 의무감이 작동합니다. 셋째, 평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감정들이 당신의 한계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당신은 허리가 아파서 거절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이 당신의 몸보다 앞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상대방은 배웁니다. 이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해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말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거절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엔 어렵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당신이 이미 거절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할 책임은 없습니다. 고전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다. 거절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신의 신뢰는 당신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이철수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한 번의 예외가 계속된 요구로 이어진 것뿐입니다. 이제는 말한 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을 견뎌내야 다음부터는 당신의 거절이 힘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도 배웁니다.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 불편해도 기준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의 비용. 부산에 사는 박영애 씨, 65세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매번 식당을 정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문제는 박영애 씨가 매운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박영애 씨는
자기 입맛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난 떠는 것 같아서 다들 좋다는데 나만 싫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물만 마시고 집에 와서 따로 식사를 했습니다. 몇 년째 그렇게 지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박영애 씨가 매번 음식을 거의 안 먹는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들 즐겁게 먹으니까 박영애 씨도 잘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침묵은 동의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다 괜찮은가 보다라고 믿습니다. 기준을 말하지 않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편해도 말하지 못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수가 되기 싫어서입니다. 다들 좋다는데 나만 싫다고?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냐? 이런 두려움입니다. 둘째,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입니다. 저 사람은 맨날 뭐가 불편하대 까칠하네 이런 평가가 두렵습니다. 셋째,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다들 즐거운데 내가 이런 말 꺼내면 분위기 싸해지잖아.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이 모든 이유는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신만 계속 불편합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면 배가 고픕니다. 속은 쓰리고 기분은 우울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러지?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침묵은 비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나중에 말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기준을 말하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매운 음식이 좀 어렵습니다. 다른 메뉴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은 요구가 아니라 정보 전달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건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매운 음식점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문장은 부드럽지만 명확합니다. 당신의 불편함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금이 아니라 값비싼 양보다. 당신이 참는 동안 당신만 손해보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계속 불편합니다. 이 불균형은 당신이 말하기 전까지 절대 해소되지 않습니다. 박영애 씨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기준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번만 말해도 다음 모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몰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불편하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친구들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의 일상과 아주 가까운 내용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감정만 터지고 이유가 빠질 때 관계가 안 바뀌는 이유. 인천에 사는 최순덕 씨, 69세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매번 자기 일을 최순덕 씨에게 떠넘깁니다. 순덕 언니, 이거 좀 부탁해요. 언니가 잘하잖아요. 처음엔 참았지만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나도 바쁜데 왜 맨날 나한테만 시켜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겁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죄송해요라고만 하더니 며칠 뒤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언니, 이거 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순덕 씨는 허탈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화냈는데도 안 통하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감정만 표현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저 사람,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과 경계를 세우는 것은 다릅니다. 화는 감정이고 경계는 기준입니다. 감정은 휘발되지만 기준은 남습니다. 당신이 왜 불편한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화를 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감정을 쏟아냅니다. 왜 나한테만 시켜요?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할 일 많아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들은 전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듣기엔 이렇게 들립니다. 저 사람 지금 화났네. 오늘 기분 안 좋나 보네. 감정의 강도만 전달되고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화를 내고 나면 당신은 오히려 미안해집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저 사람 기분 나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부탁이 오면 미안한 마음에 들어주게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화냈으니까 이번엔 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감정 폭발은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만 지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맡은 일이 따로 있어서 다른 분 일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을 빼고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명확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문장에는 화가 없습니다. 비난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있다. 다른 일까지는 어렵다. 이게 전부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일도 마감이 있어서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겠어요? 이 문장은 당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한계를 알리는 겁니다.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순간이고 기준은 영원하다. 감정으로 대응하면 그 순간만 끝나지만 기준으로 대응하면 관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화를 내든 안 내든 중요한 건 당신의 기준입니다. 나는 내 일만 한다. 다른 사람 일까지는 안 한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차분하게 말해도 메시지는 전달됩니다. 최순덕 씨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감정만 터뜨리고 기준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이유를 말해도 됩니다. 화내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빼고 사실만 말하면 됩니다. 그게 더 강합니다. 5번째, 늘 먼저 움직이다 당연한 사람이 되는 과정. 광주에 사는 정민수 씨, 72세입니다. 경로당에서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매달 회비를 걷고 영수증을 정리하고 장부를 씁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다음 달 야유회 계획도 민수 씨가 세워줘요. 민수 씨가 제일 꼼꼼하잖아요. 정민수 씨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민수 씨, 청소 당번표도 민수 씨가 만들어줘요. 또 네 했습니다. 회계도 행사 기획도 청소 당번 정리도 모두 정민수 씨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냥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 씨가 하면 되지 민수 씨한테 맡기자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늘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늘 해결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정민수 씨가 알아서 하겠지, 민수 씨한테 맡기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한계 없이 움직이면 결국 혼자 떠안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늘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첫째,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둘째, 책임감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다들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이런 생각입니다. 셋째, 완벽주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수고는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나중엔 그런 말도 없어집니다. 당연한 일이 된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당신이 한 번 일을 맡으면 그 일은 계속 당신 몫이 됩니다. 작년에도 민수 씨가 했으니까 올해도 민수 씨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거절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미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일은 제가 맡기 어렵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거절이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세상은 당신 없이도 돌아갑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이 이미 많아서 추가로 맡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이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맡을 여력이 없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면 다른 사람은 짐이 있는 줄도 모른다. 당신이 계속 해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안 하면 그때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이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정민수 씨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한계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모든 일을 다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자리를 비워줘야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기회가 생깁니다. 6번째, 부탁에 즉시 답하는 습관이 만드는 편한 사람 이미지.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정숙 씨, 66세입니다. 아파트 단톡방에서 항상 빠르게 답장합니다. 누가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 좀 해주실 분? 하면 5분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답니다. 누가 분리수거 안 된 거, 누가 정리 좀? 하면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답니다. 누가 내일 택배 대신 받아주실 분? 하면 시간 되면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답니다. 한정숙 씨는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지만 문제는 이제 모든 부탁이 한정숙 씨에게만 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톡방에 글만 올리면 한정숙 씨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정숙 씨가 답장을 안 하면 정숙 씨 어디 가셨나?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즉시 답하는 사람은 언제든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빠른 응답은 친절이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시간이 많구나,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편하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즉시 반응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은 당신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즉시 답하게 될까요? 첫째,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빨리 답해야 성실해 보이지. 늦게 답하면 무성의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둘째, 불안해서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지? 혹시 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셋째, 습관이 된 겁니다. 단톡방에 메시지가 뜨면 자동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답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은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단톡방을 확인하고 항상 누군가의 부탁에 답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의존합니다. 정숙 씨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셋째,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소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늘 즉시 답하니까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두고 답하는 것은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1시간 뒤에 답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답해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정을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은 당신도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신은 24시간 대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도 당신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대답은 때로 가벼운 대접을 부른다. 당신이 신중하게 답할수록 상대방도 신중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즉시 답하면 상대방은 가볍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두고 답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도 바쁘구나.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숙 씨가 친절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즉시 반응하는 습관이 편한 사람 이미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답해도 됩니다. 하루 뒤에 답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해결합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십시오. 7번째, 상황마다 달라지는 태도가 부르는 추가 요구. 대전에 사는 윤미경 씨, 68세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지인이 미경 씨,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윤미경 씨는 아이고, 그날은 손주 봐야 해서 어려워요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손주를 봐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다른 친구가 미경아, 백화점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 가자고 바로 답했습니다. 백화점 가는 게 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지인이 섭섭해하며 말했습니다. 손주 본다더니 백화점은 가네? 나한테만 안 오고 싶었나 봐. 윤미경 씨는 억울했습니다. 손주는 정말 봐야 했는데 그날만 급하게 시어머니가 봐주신 거잖아. 하지만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인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면 상대방은 나한테만 그런 거구나라고 느낍니다. 어떤 부탁은 거절하고 어떤 부탁은 바로 수락하면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사정보다 당신의 선택을 봅니다. 일관성 없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할까요? 당연합니다. 사람이니까요. 어떤 일은 하고 싶고 어떤 일은 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편하고 어떤 사람과는 불편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자기 초대는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 제안은 수락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중요한가 보다. 나는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의 사정은 모릅니다. 그저 결과만 봅니다. 당신이 A는 거절하고 B는 수락했다는 사실만 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이겁니다. SNS 시대에는 당신의 행동이 다 보입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백화점 인증샷을 올리면 그걸 본 사람은 저 사람 손주 본다더니 백화점은 가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요즘 개인 일정이 많아서 약속을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면 특정 사람을 피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날은 어렵지만 다른 날은 괜찮습니다라고 대안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빡빡해서요. 다음 주는 어떠세요? 이 문장은 당신이 특정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쁘다는 인상을 줍니다. 고전의 말처럼 일관성은 신뢰의 뿌리다. 당신의 태도가 일관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거절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어. 기분 따라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윤미경 씨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반응한 것이 오해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8번째, 나를 길게 설명할수록 평가당하는 구조. 울산에 사는 김태호 씨, 70세입니다. 동창 모임에서 태호야, 다음 달 산악회 가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태호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병원도 다니고 있고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서요. 그리고 집사람도 걱정해서 말리고요. 산 오르면 며칠 알아눕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갔다가 일주일 고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가겠습니다. 친구는 듣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 천천히 오르면 되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작년엔 내가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이번엔 스틱도 챙기고 천천히 가면 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판단할 거리가 생깁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병원 다니는 게 그렇게 심한 거야? 작년 일은 내 탓 아냐?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정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거절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설명 중에 빈틈을 찾아서 다시 설득을 시도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길게 설명하게 될까요? 첫째,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내 사정을 알면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둘째, 정당화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해야 해. 이런 생각입니다. 셋째, 미안해서입니다.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무례해 보이잖아. 이유를 대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이 모든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하나하나 분석합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그럼 병원에서 뭐래? 의사가 무리하지 말래? 산 오르는 게 무리인가? 집사람이 말린다고? 부인 말을 다 들어야 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이유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반박할 지점을 찾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길게 설명하면 거절의 힘이 약해집니다. 안 된다는 명확하지만 사정이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어려워는 약해 보입니다. 상대방은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명할수록 상대방은 설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제가 그 일정은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명확한 거절이 더 강합니다. 이 문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끝입니다.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으면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만 답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 상태라는 단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더 물으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명이 길수록 진심은 약해 보인다. 당신이 자기를 설명하느라 애쓸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설득할 기회를 얻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짧게 말할수록 거절은 강해집니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 됩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김태호 씨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설명이 길어서 거절의 힘이 약해진 것뿐입니다. 이제는 짧게 말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절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은 거절입니다. 이유를 대든 안 대든 당신의 거절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8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상처받아도 떠나지 않는 습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 기준을 말하지 못하는 침묵, 감정만 터뜨리고 이유는 빠뜨리는 실수, 늘 먼저 움직이다 당연한 사람이 되는 과정, 즉시 답하는 습관이 만드는 이미지, 상황마다 달라지는 태도, 그리고 길게 설명할수록 평가당하는 구조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괜찮아, 더해도 되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쁜 의도로 당신을 이용하려 했을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보낸 신호를 읽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로는 거절하지만 행동으로는 해주니까 다음에도 부탁해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편한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감정만 터뜨리고 이유는 안 말하니까 일시적인 기분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늘 먼저 움직이니까 그게 당신의 역할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즉시 답하니까 시간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상황마다 달라 보이니까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길게 설명하니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탁을 받으면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장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 동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시간을 두는 것은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신호입니다. 상대방도 배웁니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려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둘째, 거절할 때 이유를 길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어렵습니다라는 짧은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이 짧을수록 거절은 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절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으면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라고만 답하십시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사정은 당신의 것입니다. 남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셋째, 불편하면 한 번은 그 자리를 비워보십시오. 말로만 불편하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만 비워도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그때야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불편했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당신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자리를 비우면 상대방은 비로소 당신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습관은 작아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은 괜찮아, 더해도 되라는 신호를 보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은 한계가 있어, 함부로 대하면 안 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 신호를 읽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심리학 용어나 이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문장과 방법들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바뀌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보낸 신호를 상대방도 오랜 시간 동안 읽어왔습니다. 그 신호를 바꾸면
상대방은 처음엔 당황합니다. 왜 갑자기 저래? 무슨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색한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십시오. 그 어색함이 지나가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신호를 바꾸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바꾸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